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LA에서 한 외교관이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중국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진돗개가 보인 반응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김치와 한복까지 중국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고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 우연히 찍힌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꿔 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품격의 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줄리아 브룩스입니다. 38세의 미국 국무부 외교관이죠. 동아시아 담당으로 3년간 서울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외교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죠. 특히 어느 날 저녁 동료와 함께 본 한국 드라마 속 진돗개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개는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위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 개는 뭔가 다르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 같았거든요. 의리와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한국 문화의 축소판 같았달까요? 임기가 끝나고 LA로 돌아왔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녔어요. 집에서도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죠. 동료들은 줄리아가 완전히 한국에 빠졌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LA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이 특별한 개가 하나 있다며 저를 안내했는데 거기서 백호를 만났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였죠.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아마 누군가 키우다가 사정이 생겨서. 직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한국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백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진중하면서도 어딘가 고독한 표정이었죠.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백호의 특이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신의 장난감을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물그릇과 사료그릇도 항상 제자리에 두었죠. 더 신기한 건 제가 한국어로 명령을 내릴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앉아라고 하면 즉시 앉았고 기다려라고 하면 제가 허락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어요. 영어 명령보다 한국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매일 저녁 퇴근하면 백호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손님이 오면 경계심을 드러냈죠. 짖지는 않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와 정말 진돗개답다고 감탄했습니다. 줄리아, 이 개는 너만 바라본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맞았어요. 백호에게 저는 유일한 주인이었고 저 역시 백호에게서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백호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이 아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충성과 의리, 절제와 품격. 백호는 살아있는 한국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피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게 저희의 루틴이었어요. 이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굉장히 푸근한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털이 사자 갈기처럼 풍성하고 둥글둥글한 곰 같은 체형이었어요. 주인은 중국계 남성으로 보였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죠. 개가 워낙 특이해서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그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개네요. 진돗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백호라고 해요. 당신 개도 정말 멋지네요. 차우차우죠? 황제입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 장이고요. 중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각자의 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는 황제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중국에서 2000년 이상 된 고대 견종이에요. 중국 황실에서 키웠던 귀한 개죠. 보라색 혀를 보세요. 신비로운 개예요. 저도 백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에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라서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 따른다고 하죠. 흥미롭네요. 사실 동아시아 개들은 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차우차우도 주인에게 충성스럽거든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로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줬고 리웨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아, 한국 문화 중에 중국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다는 걸 아시나요? 리웨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교류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도 많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리웨이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황제가 갑자기 백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인사하려 했어요. 진돗개답게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황제는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몸집도 백호보다 컸고 어딘가 거만한 기색이 있었어요. 우리 개들끼리도 인사시켜 볼까요? 리웨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백호는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려요. 저는 리드줄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두 개가 서로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이웃이니까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사실 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면 리웨이가 또다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백호의 표정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반면 황제는 점점 흥분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털을 세우고 백호 주변을 돌기 시작했죠. 황제가 좀 흥미로워하는 것 같네요. 리웨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호는 괜찮을 거예요.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저도 안심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개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문화에 대한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미묘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평화롭던 오후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백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유도 없이 말이죠. 뭐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의 강한 턱이 백호의 목 부근을 물었어요. 백호는 리드줄에 묶여있던 상태라 제대로 피할 수도 없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백호의 반응이었어요.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어요. 아픔을 억누르면서도 황제를 공격하지 않았죠. 황제, 안 돼. 리웨이가 황제를 말렸지만 황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백호의 리드줄을 당겨 거리를 벌리려 했어요. 백호야,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황제가 백호를 놓았어요. 백호의 목과 어깨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호는 저를 향해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리웨이가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개들 사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종종 있는 거예요. 종종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당신 개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개들끼리 서열을 정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리웨이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백호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처가 꽤 깊었거든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죠.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굳이 내야 하나요? 개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 리웨이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놀다가요? 일방적인 공격이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개 주인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죠. 차우차우가 먼저 공격했는데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니.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웨이는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황제는 원래 온순한 개예요. 아마 상대방이 도발했을 거예요. 도발이라고요? 백호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백호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앉았어요. 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봐요, 진돗개는 이렇게 차분해요. 공격받고도 보복하지 않았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한 아저씨가 감탄했어요. 리웨이는 이런 반응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뭔가 과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들은 원래 이런 거예요. 과장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나요?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죠. 이것은 단순한 개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갈등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백호부터 치료받게 해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요. 나중에 얘기하죠. 리웨이가 마지못해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진정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백호를 안고 차에 태우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백호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리웨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의사가 봉합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네요. 치료비가 $8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800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냥 상처 하나 치료하는 건데. 리웨이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과하다고요? 당신 개가 입힌 상처인데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보기엔 그냥 실수였어요. 황제는 원래 사교적인 개거든요. 아마 놀자고 한 건 같은데.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실수라고요? 명백한 공격이었잖아요. 줄리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개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소통하거든요. 그때 리웨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그런데 진돗개가 그렇게 특별한 개인가요? 사실 지방견 아닌가요? 지방견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에서 전해진 게 아닌가요? 차우차우처럼 말이에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견종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리웨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잖아요. 대부분의 문화가 중국에서 퍼져나간 거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개들의 싸움이 이렇게 문화 논쟁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리웨이, 당신은 지금 뭘 주장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김치도 원래 중국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고 한복도 중국 한푸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틀린 말 했나요? 저는 3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보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거든요. 리웨이, 당신은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김치는 명백히 한국 고유의 음식이에요. 발효 과정부터 양념까지 중국 파오차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외교관이시니까 한국 편을 드시는 거겠죠. 편을 든다고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라. 리웨이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줄리아, 당신은 한국에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요. 깊이 빠졌다고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리웨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쨌든 치료비는 반반 내는 게 어때요? 서로 양보하는 거죠. 양보라고요? 당신 개가 가해자인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리웨이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돗개는 보신견이 아니라 수호견이라는 걸 한국 문화의 독립성과 고유성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지만 리웨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백호를 바라봤어요. 붕대를 감고 있지만 여전히 제게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들의 싸움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다시 그리피스 공원에서 리웨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 말이에요. 저도 백호의 상처 사진과 수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리웨이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당연히 치료비 전액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공식 사과도요. 공식 사과라니 좀 과하지 않나요? 리웨이 옆에 선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때 리웨이가 다시 문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줄리아, 어차피 이런 일이 된 김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사실이요? 한국 문화 대부분이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김치, 불고기, 심지어 한복까지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리웨이, 당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좋아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왠지 흥미진진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분위기였죠. 먼저 김치부터 얘기해 볼까요? 한국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니에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이용한 복합 발효 과정을 거치죠. 중국 파오차이와는 제조법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건 부차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중국에서 시작된 리웨이가 반박하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럼 불고기는 어떤가요? 제 시도와 이게 속편집? 불고기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한국 고유의 조리법이에요. 양념과 굽는 방식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어디서나.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도 근무해 봤어요. 중국의 고기 요리와 한국의 불고기는 양념 철학부터 다릅니다. 그때 한국계 할머니 한 분이 저희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아가씨 말이 맞아요. 우리 김치가 언제 중국 거였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다 담그던 것인데. 맞아요. 다른 한국계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저고리의 곡선과 치마의 실루엣이 중국 옷과 어떻게 같다는 거죠? 리웨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어떤 학자들이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대보세요. 그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때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실례하는데 저는 UCLA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방금 대화를 들어보니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오해요? 리웨이가 물었어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는 분명히 역사적 교류가 있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한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발달한 독특한 발효 음식이죠. 제 옆에 서 있던 백호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제가 옳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 색감의 조화, 곡선미 등은 명백히 한국만의 미학이 담긴 것입니다. 리웨이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리웨이, 당신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해요. 제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제 편을 들어주었죠. 맞아요. 요즘 중국에서 너무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던데. 한 일본계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김치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독특하고 복잡한 과정이더라고요. 백인 청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리웨이는 완전히 기세가 꺾인 상태였어요. 어쨌든 개 치료비는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개들의 다툼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호가 보여준 품격이 있었습니다. 공격받고도 보복하지 않았던 그 절제력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상황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공원 주차장 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전 말다툼을 들었는데 혹시 일주일 전에 개들이 싸운 일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마침 그때 여기 주차되어 있던 차 주인입니다.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정말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차가 바로 저기 있어요. 그분이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는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따라왔죠. 아마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차량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자, 여기 있네요. 일주일 전 오후 2시 30분경 영상입니다. 차주분이 스마트폰에 영상을 띄워주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벤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냄새를 맡으며 인사하는 장면이었죠. 여기 보세요. 차주분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영상 속에서 백호는 정말 얌전하게 서 있었어요. 꼬리도 평온하게 내리고 있었고 황제의 냄새를 맡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황제는 달랐어요. 점점 흥분 상태가 되어가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털을 세우기 시작했고 백호 주변을 도전적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세요. 한국계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백호는 정말 가만히 있잖아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백호는 끝까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가 너무 흥분하자 한 발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갑작스럽게 백호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문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백호의 반응이었어요.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황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참고 견디고 있었죠. 리드줄에 묶여 있어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공격이네요. UCLA 교수님이 탄식했어요. 리웨이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죠. 리웨이, 이걸 보고도 당신 개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고 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리웨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예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정말 대단한 개네요. 차주분이 백호를 보며 감탄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다니. 진돗개는 원래 이래요. 한국계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의리 있고 절제력이 강한 개들이죠. 제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공격받아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문화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황제가 백호를 놓아준 후에도 백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곁으로 와서 앉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리웨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정의를 실현시켜준 거죠. 리웨이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줄리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는데. 리웨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치료비는 물론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의 힘이었죠. 그리고 리웨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문화에 대한 제 발언도 잘못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비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제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어요. 리웨이, 사과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의 문제였죠. 맞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코가 조심스럽게 리웨이에게 다가간 거예요. 상처를 입혔던 황제의 주인에게 말이죠. 리웨이가 놀랐어요. 베코가 저에게 오네요. 베코는 리웨이 앞에 앉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게는 정말 특별하네요. 리웨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자신을 다치게 한 상대방까지 용서하다니. 제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신이기도 하죠. UCLA 교수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동물이 인간에게 관용과 화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베코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베코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허락했죠. 고마워, 베코야. 정말 미안했어. 리웨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순간 황제도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황제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리웨이가 자신의 개를 보며 말했어요. 두 개가 다시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화롭고 차분했죠. 앞으로는 황제에게 사회성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리웨이가 다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베코도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거든요. 꾸준한 훈련과 사랑이 중요해요. 제가 조언했어요. 한국계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다른 개 주인분도 거들었어요. 리웨이가 제게 말했어요. 줄리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메뉴판에 정확히 표기해 주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리웨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코가 보여준 용서와 품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거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리웨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황제를 전문 훈련소에 보내 사회성 훈련을 받게 했죠. 오늘은 다시 그리피스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황제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줄리아. 리웨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황제는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훈련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황제의 모습도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거만하고 공격적인 기색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죠. 베코와 황제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베코는 의연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냄새를 맡더니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어요. 완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와, 정말 달라졌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황제가 많이 배웠어요. 다른 개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등등. 리웨이와 저는 벤치에 앉아 각자의 근황을 나눴어요. 그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줄리아,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부터 한복의 역사까지. 정말 깊고 독특한 문화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엔 단순히 중국과 비슷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철학과 미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가져온 책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었죠. 특히 한복의 곡선미와 색감 조화는 정말 독특해요. 중국 한푸와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걸 깨달으셨다니 기쁘네요. 그리고 제 중식당 메뉴도 수정했어요. 한국 음식 코너를 따로 만들고 김치는 코리안 김치라고 정확히 표기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때 백호와 황제가 함께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조화롭게 놀고 있었죠.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하네요. 리웨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리웨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줄리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황제가 백호를 공격했을 때 제가 황제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무의식 중에 중국계가 한국계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셨었군요. 네. 하지만 백호가 보여준 품격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우위는 힘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다문화 공존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 한국문화원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리웨이가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한중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공원을 나섰어요. 백호와 황제는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되어 있었죠. 줄리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백호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당신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에게도 황제가 있지만 백호만큼 품격 있는 개는 처음 봤어요. 제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 최고의 외교 파트너는 백호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백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보여준 품격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말이에요. 문화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백호의 절제력과 품성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외교는 힘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백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외교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문서가 바로 지금 우리 KF21의 핵심 설계 기초가 되었거든요. 당시 롤스로이스가 거절한 그 기술이 말이에요. 15년 전 당신들은 우리 기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KF21입니다. 그날 이재훈 박사의 무례하지도 격앙되지도 않은 이 말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기술력을 키워왔던 거죠. 저의 15년간의 편견과 오판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전투기를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토 기술자문관으로서 한국의 KF-21 프로젝트와 롤스로이스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서구 기술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15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기내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훑어보며 저는 약간의 경멸감마저 느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독창적일까 의심스러웠어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짜깁기한 수준이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KAI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재훈 박사. 아, 그 사람이구나. 15년 전 롤스로이스 회의실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 말입니다. 갑자기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가 생각나더군요. 이재훈 박사가 3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를 들고 와서 협력을 제안했었죠. 우리는 그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요. 솔직히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롤스로이스에 기술 협력을 제안하나. 참 순진한 사람들이다 싶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술 수준까지 달라졌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KAI 본사에 도착하니 이재훈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더군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엔지니어의 손이더라고요.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마자 이재훈 박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오랜만이네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첫 마디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다니. 물론 기억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사실 세부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렸었죠. 그 문서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이재훈 박사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지금 우리 KF-21의 핵심 설계 기초가 되었거든요. 당시 롤스로이스가 거절한 그 기술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표정에서 분노가 아닌 차분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15년 전 그 순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은 우리 기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KF-21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그 오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문서를 제대로 검토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F-21 시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유럽의 타이푸나 라팔 수준에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미국 엔진을 쓰는 전투기가 얼마나 독창적일 수 있겠습니까? 공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제 이재훈 박사와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죠.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시연장에 도착하니 조윤경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직 KF-16 조종사 출신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톰슨 박사님, 오늘 보실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의외였습니다. 보통 무기 시연에서는 성능을 강조하는 법인데 철학이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거창하게 표현하는구나. KF-21이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세련된 외형에 놀랐습니다. 각진 스텔스 형상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F-35나 F-22와 비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조윤경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KF-21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설계 철학으로 만든 전투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죠.
과연 어떤 철학인지 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F-21의 기동성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급상승, 급강하, 급선의 모든 동작이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고속 기동에서 보여준 안정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F-16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세부 기술 설명이었습니다. 조윤경 대령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AESA 레이더는 완전 국산입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를 최소화했죠. 항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미사일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까지 자체 개발했다고요? 이건 정말 고난도 기술인데. 정말 이 모든 게 국산 기술인가요? 제가 무의식 중에 물었더니 조윤경 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박사님, 우리를 여전히 의심하시는군요. 15년 전과 똑같이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 거죠. 조윤경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죠. 시연이 끝나고 기술 브리핑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레이더 성능 데이터를 보니 유럽 전투기들보다 오히려 뛰어났거든요.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표적 20개,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이 수치들은 제가 알고 있던 최신 유럽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항전 장비 설명을 들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 모든 게 자체 기술이라는 거예요. 특히 조종사 인터페이스는 정말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유럽 전투기들보다 낫다고 봐야겠네요. 조윤경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롤스로이스에 제안했던 기술이 바로 이것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15년 전에 거절했던 그 기술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그때 이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나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게 말이에요. 15년간 쌓인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 롤스로이스의 파트너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기술 수준의 차이와 협력 경험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봤다고 해서 15년간의 인식이 바뀔 수는 없다고 여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었어요. 29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한국 외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톰슨 박사님, 어제 시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조금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젊어 보이는데 정말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경험이 많아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29살 주니어 엔지니어가 저 같은 베테랑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지우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함과 독창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열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았거든요. 이 설계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독일 아니면 이스라엘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설계를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박지우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은 기존 설계와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열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죠.
그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레이더들보다 전력 소모는 20% 적으면서 성능은 15%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우리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박지우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가 제가 몰랐던 기술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15년간 롤스로이스에서 일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그럼 이 기술을 외국에서 배운 건 아니군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내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한국을 바라봤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기술을 배우는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박지우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기술 격차를 논하는 시대를 지나 기술 철학을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보고서 초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하먼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클레어, 한국 쪽에서 롤스로이스에 정식 협력 제안서를 보내왔어.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제안이 나왔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먼 부사장이 놀라운 내용을 전해줬어요. 엔진 기술 공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어. 이런 적극적인 제안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이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먼 부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니 정말 구체적이야. 기술 로드맵부터 투자 계획, 심지어 지적재산권 공유 방안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해. 그런데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마이클 로렌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록히드 마틴 출신의 베테랑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클레어, 자네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로렌스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우리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것은 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로렌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정치를 몰라. 한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면 우리 영향력이 줄어들거든.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기술 발전을 정치적 도구로만 보는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정한 협력이라면 서로의 발전을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로렌스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나토 보고서에 한국 기술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마. 균형을 맞춰야 해. 저는 반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로렌스가 차갑게 답했어요. 사실과 해석은 다른 거야. 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날 저녁 이재훈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톰슨 박사,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일까요? 이재훈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 자체 기술까지.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이 기술 강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4일째 되는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AI 직원이 15년 전 롤스로이스 회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며 보여줬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 영상에서 젊은 시절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롤스로이스 팀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하품을 하는 동료도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핵심 기술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시계를 보며 지루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화면 속에서 이재훈 박사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300페이지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 비전을 열심히 전달하려고 했어요. 특히 미래 엔진 기술에 대한 그의 예측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지금의 KF21에 적용된 기술들이 그때 이미 구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협력이 어려울 것 같네요. 15년 전 제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기술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어요.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회의 후 저희끼리 나눈 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순진하네. 이런 걸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재훈 박사는 진심으로 협력을 원했는데 우리는 그를 무시했어요. 그것도 기술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과 철학을 정확히 평가해야 했죠.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독창적 설계 능력과 시스템 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함원 부사장에게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레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입장이 있어. 저는 반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본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함원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과 평가는 다른 거야.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줄 수는 없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오후에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저 같은 서구 기술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감동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재훈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죠. 그 300페이지 문서를 바탕으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의 거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가 되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의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GF414 엔진 부품 가격을 15%나 인상한다는 통보와 함께 수출 인증 절차도 지연시키겠다는 거였죠. 이건 명백한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클레어,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려고 하니까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견제인가요? 협력 파트너에게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로렌스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두면 안 되거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일부는 미국 입장을 지지했고 일부는 유럽의 독자적 판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중립적인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브뤼셀에서 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 것.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본 사실과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조윤경 대령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나토 내부 갈등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박사님, 우리는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조윤경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조윤경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력도 그중 하나고 프랑스 사프란과도 논의 중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죠. 조윤경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기술적 독립과 함께 외교적 독립도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사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를 거절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롤스로이스 본사에서 한국의 공동 지적 재산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라 설계 철학까지 공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저는 이런 제안을 롤스로이스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하먼 부사장이 급히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레어, 이 제안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동양 국가와 이런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은 말이야. 저는 그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엔진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철학,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공유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 정도 제안이라면 이제 우리가 기술을 리드하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재훈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제안한 협력 분야 중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미 앞서 있는 기술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드려야 할 것들이 많죠. 정말 그랬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 소재 기술, 제조 공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 3D 프린팅을 활용한 엔진 부품 제조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박지우 연구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를 발전시켰어요.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효율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철학이죠. 그가 보여준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엔진 설계, 유지 보수가 쉬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만의 기술 철학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15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 비전이 현실이 된 거였죠. 회의 마지막에 폴란드 국방성에서 온 알렉산드라 코르친스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사고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죠. 그리고 저를 직접 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나라 기술보다 한국의 이 철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폴란드도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관료가 한국의 기술 철학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으니까요. 이재훈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협력 체결 회의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국산화율 70%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기술적 성과보다도 그들의 철학과 태도가 더 인상 깊었어요. 나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이클 로렌스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압박했습니다. 클레어, 마지막 기회야. 보고서를 수정할 생각은 없나? 당신 경력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로렌스, 저는 기술자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게 제 임무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룰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명기했어요. 이 문장 때문에 제가 나토 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재훈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1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덧붙였어요. 이제는 함께 가야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차갑게 거절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쌓을 기회를 말이에요. 박지우 연구원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엔진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소 연료 엔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까지 미래 기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 기술이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제는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분석 임무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뜨리는 여행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섰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기술은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앞으로 나토에서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이에요.